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남긴 작품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사람들한테 기억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의 불멸성이에요. 별다방에 오신 예술 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신춘문예 시즌인데 밤새고 계시죠? 또 한 달 뒤면 당선자가 나올 텐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을 하루하루 시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신 분께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만추문예 당선작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교보문고가 공동 주최하는 만추문예는 만 40세 이상 미등단 작가만 참여 가능한데요. 시, 소설 부분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많이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회 만추문예 당선작은 김정랑 시인의 탁설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설, 김정랑. 솔바람이 머슴처럼 월정사 마당을 쓰는 초하루, 일주문 넘은 수천의 발원들이 수광전에 모인다. 까치가 대바람에 물어온 화두는 행자가 깨먹기에 단단하다. 요사체 주파수에 번뇌가 끼어들면 여여하라는 부처의 눈빛도 잡음이 된다. 잘 때도 눈 못 감는 물고기라서 모르는 게 없는 소식통. 내 필생 울력은 청동죽비 되어 중생 홀리는 탐진치를 흩어버리는 것. 옥분엄마 법당에 초 밝히고 귀 늘어뜨린 부처님께 큰절 올린다. 50년 전 저수지에 잠긴 막내 아들. 그날부터 업보 천근 매단 그녀의 어깨는 폐가처럼 기울었다. 불목하니 부뚜막에서 조안경을 짚히고 공양간 하얀 입김은 옥분 엄마 진한 한숨을 다린 듯 법당하는 중생들의 초발심이 별식이다. 고양이 제각각인 발자국이 무량수전 섬돌의 파도처럼 머물렀다 흘러가면 오대산 전나무 숲이 꽃살문의 잔 물결로 일렁인다. 엄마 잃어버린 뒤꿈치가 제일 수다스럽다던데 허방 헛디딘 옥분 엄마 막내 아들은 얼음장 밑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꽃살문에서 하산하는 옥분 엄마 등은 오래된 무덤. 108배에 졸아붙은 그녀의 뒤꿈치가 독경하는 처마 끝 내 뒤꿈치와 부딪힌다. 설해목 바치던 귀 밝은 눈이 헛기침한다. 네, 제가 전문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럼 이 시를 뽑은 심사위원들의 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어울림이 삶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시. 탁설은 절에서 봉사하는 옥분 엄마의 수행을 보여주고 있다. 아들을 잃은 슬픈 사연이 있고 그 때문에 절에 들어와 무건수행, 쇄골 공양을 하는 중이다. 무건수행은 불교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참선을 말하죠. 그래서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온갖 죄를 짓는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무건수행을 하죠. 우리가 가장 죄를 쉽게 짓는 게 우리 말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쇄골공양, 여기서 쇄골은 뼈를 부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소신공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불태워서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쇄골공양이라는 것은 내 뼈를 부서뜨려서 부처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의미겠네요. 그 다음 화자가 따로 있다는 게 이 시의 멋의 출발점이다. 화자는 옥분 엄마도 보고 조례에 몰려온 중생들도 본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시면 화자가 관찰자로서 월정사에도 이야기하고 월정사에 몰려든 중생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옥분 엄마의 삶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화자는 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탁설, 풍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탁설이 사람이 돼서 관찰자가 돼서 이 절 이야기도 하고 옥분 엄마의 삶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서 차차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의 소란스러움에 깃든 자잘한 욕망들과 그 표현들은 한때 중생의 일부였던 옥분 엄마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시를 읽어보면 옥분 엄마의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가 죽은 아들 때문이죠. 화자는 옥분 엄마의 마음 다잡는 안간힘을 본다. 그 안간힘을 각성으로 돌리는 게 탁설이다. 여기서 각성이라는 뜻은 불교 용어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성품이나 소질을 말합니다. 즉 죽음을 우리는 한번 경험하면 무언가를 깨닫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탁설은 풍경 안의 방울을 가리킨다고 한다. 각성의 혀끝이다. 이 말은 탁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맛볼 때 손가락을 입속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혀끝으로 맛보죠. 그래서 각성의 혀끝이라고 이 탁설을 비유해서 표현했는데, 그것은 이 시를 읽어보면 왜 이렇게 심사위원이 평했는지 알 수 있겠죠. 묘사와 비유와 서술과 상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만약에 시를 된장찌개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아주 좋은 된장이 있다면 그 좋은 된장만으로도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된장찌개를 더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애호박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두부도 넣고 그리고 다시다라고 하는 MSG도 좀 넣고 멸치 육수를 넣는다든가, 이 모든 것이 조화가 더 되면 된장찌개가 더 맛있어질 거겠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사로만 쭉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비유로만 쭉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시에는 비유, 묘사, 서술, 상징, 의인, 사유, 감각,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한 뚝배기 안에 끓여냈을 때 사람들이 그 시를 맛보고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자들은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정호승 시인, 정과리 문화평론가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럼 시를 한 줄 한 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바람이 머슴처럼 월정사 마당을 쓰는 추하루, 여기서 머슴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겠죠. 이제 제가 더 이상 이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솔바람이 월정사 마당을 또 쓴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이겠죠. 직유법과 의인법이 동시에 쓰이면서 월정사라는 구체적인 공간과 초하루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가 되죠. 일주문 넘은 수천의 발원들이 수강전에 모인다. 일주문은 절에 들어가는 맨 첫 번째 문을 일주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발원은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생김, 사회현상이나 사상대가 맨 처음 생길 때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에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시의 공간이 월정사라고 하는 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에 맞게끔 이 발원의 뜻을 찾아보니까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빔 또는 그 소원을 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에 맞게끔 해석한다면 이 두 번째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이 월정사에 수강전이 있는데 이 수강전은 서방 극락정토의 교주 아미타브를 모신 곳으로 극락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일주문을 넘는 수많은 증생들이 왜 수강전에 모일까요? 자기 자신의 소원, 발원을 가지고 수강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 넘은 수천의 발원들이 수강전에 모인다라고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했네요. 까치가 대바람에 물어온 화두는 행자가 깨먹기에 단단하다. 제가 이 시를 맨 처음 읽었을 때 김정량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으로부터 시를 쫙 펼쳐 나가신다면 아마 선생님은 반드시 문학상에 당선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초고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 문장만 외에는 다른 문장은 보이진 않았고 이 문장이 진짜 눈부시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문장을 잘 써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정명 선생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저한테 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 좋은 문장으로부터 시를 쓴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문장은 예술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시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수천의 문장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수십 개의 문장으로 타이트하게 긴장감 있게 써야지 이게 완성된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면 까치가 대바람에 화두를 물어온다고 했죠. 화두는 말 뜻 그대로 해석하면 이야기의 첫 머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시를 계속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불교 용어로는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를 이르는 말, 그래서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한 꼬투리, 물꼬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바람은 일이나 때를 당하여 서슴지 않고 당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주 이른 시간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이나 때를 당하여 서슴지 않고 당장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우리가 아까 수강전에 발언, 소원을 빌러 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대바람부터 가서 수강전에 가서 그 미팅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 대바람이 이른 아침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 절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까치가 대바람에 물어온 화두는 행자가 깨먹기에 단단하다. 행자는 불도를 닦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그 불도를 닦는 사람이 깨먹기는 단단하대요. 이 말은 잘 깨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단단해서. 우리 황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쉽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단단해서 깨먹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쉽게 먹을 수 없다. 소화가 쉽게 안 된다라는 의미죠. 쉽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까 심사위원이 상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고급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화두를 왜 깨먹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을까요? 여러분이 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 애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시인은 왜 이런 의미로 썼을까 한번 그냥 뭐 느낌으로 느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느낌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이것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시인이 뭔가 이제 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런 일을 썼을지 않을까라고 발견했을 때 그 희열은 진짜 말도 못하는데, 여기서 왜 화두를 깨먹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깨먹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죠? 저는 이 화두라고 하는 단어가 호두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두 개가 이 아만 빼면 두 개가 똑같잖아요. 화두, 호두. 그래서 화두, 호두는 우리가 깨서 먹죠.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정랑 시인이 이 화두랑 호두를 의식해서 썼든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썼든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무의식 속에 썼다면 아주 눈부신 문장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낯설고 신선하고 뭔가 새로우면서도 설득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나요? 그냥 남이 쓴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 말고요. 너무나도 달고 달아서 더 이상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투적인 클리셰한 그런 문장 말고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문장 이제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력이 있으면서 왜 남이 쓴 걸 그대로 갖다 쓰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남이 쓴 거를 나는 가져오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상투적인 문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상투적인 문장, 클리시한 문장, 진짜 진부한 문장들, 다른 사람들이 다 썼던 문장 나는 다시 쓰기 싫어. 이렇게 여러분이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날것에 아주 나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은 여러분의 얕은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감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그 영감을 누가 잡는다? 시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그 영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감을 잡기 위해서 시에게 목숨을 바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불도를 하는 이 행자가 뭔가 화두, 번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번뇌에 이제 굉장히 쌓여 있는데 그 번뇌를 이제 깨트리는데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요사체 주파수에 번뇌가 끼어들면 여여하라는 부처의 눈빛도 잡음이 된다. 요사체는 절에 있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집이죠. 주파수에 번뇌가 끼어들면, 여기서 근데 주파수는 왜 나왔을까요?
그것도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여하라, 여여하라라는 뜻은 본래의 자기 모습대로 한결대로 사상을 쫓아가라라는 뜻이죠. 승려들도 번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부처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여하라라고 하겠죠. 그런데 부처는 점잖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해요. 어떻게 말을 하죠? 눈빛으로. 여여하라라는 부처의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가 잔소리 한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생각이죠. 부처가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그래요. 부처가는 점잖기 때문에 눈빛으로 승려들이 번뇌에 있으면 너 여여하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잡음이 되죠. 나오죠. 부처의 눈빛도 잡음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 주파수에 번뇌가 끼어들면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나온 거예요. 주파수하고 잡음을 서로 연결해 준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고급 창작 기술이 쓰인 건, 눈빛은 감각 중에 뭐죠? 시각. 잡음은 뭐예요? 청각. 시각과 청각 두 개의 감각이 동시에 쓰인 걸 뭐라 그랬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뭐예요? 공감각적 표현. 그 다음에 잘 때도 눈 못 감는 물고기라서, 잘 때도 눈 못 감는 물고기라서, 이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우리 풍경에도 이제 물고기가 달려 있죠. 그 물고기도 항상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게 이 시를 맨 처음에 초고에 썼을 때 이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수없이 퇴고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문장과 표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면 퇴고를 많이 하는데, 잘 때도 눈을 못 감는 물고기니까 계속 눈을 뜨고 있다라는 말은 계속 무엇인가를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식통이래요. 여기서 소식통이 나왔는데, 여기 탁설, 아까 그 풍경 달려있죠. 우리 처마 끝에 달려있는 그 탁설 방울, 거기에 우리 풍경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게 풍경이 물고기잖아요. 그런데 이 탁설이 방울이잖아요. 딸랑딸랑 거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러면 방울이니까 바람에 불면 계속 방울이 치죠. 방울이 친다는 게 뭐예요? 소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세요. 그럼 고양이가 가만히 있을 땐 소리가 안 나죠. 근데 고양이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고양이가 나한테 오면서 무슨 소리가 나요? 고양이 목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고양이의 목에, 사자의 목에 방울을 달 거냐? 그게 뭐예요? 고양이나 사자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방울을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식통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필생 울력은 청동죽비 되어 중생 올리는 탐진치를 흩어버리는 것.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절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바로 눈 못 감는 물고기 탁설 풍경을 말하는 거예요. 즉 탁설 풍경이 자기가 화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 마이크가 지금 이 스스로 화자가 돼서 이 마이크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탁설, 풍경, 사물을 가지고 의인화시켜서 화자를 만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울력은 뭐예요? 탁설, 풍경이 뭐예요? 방울이죠. 방울이 우는 거니까 뭐예요? 여기서 울력은 우는 힘을 말하는 거죠. 바람이 땡그랑땡그랑 방울이 거리면은 우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비는 뭐예요? 우리 수행할 때 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죽비로 등을 내리치죠. 그런데 죽비는 뭘로 만들어요? 대나무, 죽, 대나무로 만들죠. 근데 여기서는 청동죽비, 청동으로 죽비를 만든대요. 왜 청동으로 죽비를 만들어요? 아까 나가 누구였죠? 탁설 풍경이었죠. 그 탁설 풍경을 뭘로 만든 거예요? 청동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인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적어도 내가 시를 개성적으로 쓰고 싶다.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나만의 눈부신 표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 예술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웬만큼 잘 써서는 시 예술적이라는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 필생 울력을 의인화시키면서 이 탁설 풍경이 또 청동 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지독하게 짝사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는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비슷비슷한 문장, 고만고만한 문장으로는 여러분 절대 좋은 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동죽비가 되어 중생 울리는 탐진치를 흩어버리는 것, 탐진치는 불교에서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세 가지 번뇌, 탐욕, 진해, 우치를 말하죠. 진해, 우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번뇌에 쌓였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고민에 쌓였을 때 누군가 옆에서 방울을 탁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그 생각과 번뇌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홀리는 이런 탐욕과 진해와 우치가 있을 때 이 탁설 풍경이 죽비처럼 땡그랑 울리면서 이 중생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번뇌를 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 필생 울력이라고 하는 거 의인화시켜서 표현했고 청동죽비라고 비유해서 표현한 것. 참 시를 굉장히 잘 썼어요 지금. 그 다음에 옥분 엄마 법당에 초 밝히고 귀 늘어뜨린 부처님께 큰절 올린다. 여기서 번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오죠. 앞에서 중생들의 번뇌가 나오는데 이 번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시에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번뇌는 누구의 번뇌냐면 옥분 엄마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요. 근데 이 옥분 엄마가 50년 전에 막내 아들이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50년 전 저수지에 잠긴 막내 아들. 그날부터 업보 천근 매단 그녀의 어깨는 폐가처럼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죽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의 죽음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자기 탓으로 돌려요. 이 자식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도 이 부모는 이 자식의 죽음을 결국에는 자기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 옥분 엄마는 그 막내 아들이 저수지에 빠져 죽은 그 죄를 자기가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업보를 천근을 자기 어깨에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깨가 기울어져. 왜 어깨가 업보를 천근을 매달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서 폐가처럼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처럼 비유하면서
자기가 어깨가 기울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쓰러져가는 몰골로 매일 법당에 가서 초를 밝히고 귀를 늘어뜨린 부처에게 큰 절을 올려요. 자기 업보를 좀 씻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부처가 아니죠. 어떤 부처예요? 귀를 늘어뜨린 부처. 귀를 늘어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를 수식할 때도 귀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가서 자기의 발언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업보를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옥분 엄마는 매일 대바람에 가서 쇄골, 자기의 뼈를 부러뜨리면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의 죽긴 그 자기의 업보를 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목하니 부뚜막에서 주안경을 지피고, 불목하니는 절에서 밥을 짓고 물을 깃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부뚜막에 누가 있어요? 조왕이 있겠죠. 조왕은 부엌을 맡는 신이죠. 그래서 불목하니가 부뚜막에서 조왕경을 지피고, 근데 여기서 조왕경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목하니니까 이 절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불경을 외우고 있겠죠. 그것을 조왕경, 왜? 부엌에서 불경을 외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경을 외운다라고 하지 않고 부엌이니까 불을 지핀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공양간은 절의 부엌을 말하죠. 하얀 입김은, 공양간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니까 의인법인데, 이 하얀 입김이 옥분 엄마 진한 한숨을 달인 듯, 여기서 하얀 입김은 원래 뭐예요? 밥을 지을 때 나오는 그 밥김을 말하고, 국을 끓일 때 나오는 그 국김을 말하고, 아니면 물을 끓일 때 나오는 그 김을 하얀 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대로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입김을 옥분 엄마랑 연결시켜서 옥분 엄마가 한숨이 많겠죠. 그 한숨을 하얀 입김으로 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법당 안은 중생들의 초발심이 별식이다. 법당 안에 중생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생들이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발심이니까 처음 맛보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되면 그것은 별식과도 가깝잖아요. 그쵸? 우리가 항상 먹는 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먹는 거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외국의 음식을 맛봤을 때 그걸 별식과 같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처음 그 불문에 입문한 그 중생들의 그 초발심이 별식이다. 여기서 별식은 왜 나왔어요? 위에서 공양간, 부엌이 나왔으니까 이 부엌에서 음식을 지어 만드는 것을 계속 심상을 전개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양이 제각각인 발자국이 무량수전 섬돌의 파도처럼 머물렀다 흘러가며 오대산 전나무숲이 꽃살문의 잔물길로 일렁인다. 무량수전 섬돌에 여러 이제 그 아까 법당 안에 중생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법당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법당이 무량수전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수강전 이렇게 극락전이라고 한다면, 그 법당 안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섬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섬돌에는 뭐가 있어요? 고양이 제각각인 발자국들이 있겠죠. 그 법당에 누군가는 강원도에서 오고, 누군가는 해남에서 오고, 누군가는 서울에서 오고, 누군가는 대전에서 오고. 그래서 그 대전에서 사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고양이 제각각인 발자국이 고향을 가지고 있다니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면서, 이 발자국들이 무량수전 섬돌의 파도처럼 머물렀다 흘러가면 나중에 중생들이 날아가면
그 신발들과 발자국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오대산 전나무숲이 꽃살문의 잔물결로 일렁인다. 이 시의 공간인 월정사가 오대산에 있죠. 그래서 그 오대산에 전나무숲이 있는데 그 전나무숲이 꽃살문, 문살, 꽃살문은 문살에 꽃무늬를 새겨 만든 문을 꽃살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절에 꽃살문이 있는데 그 꽃살문에 오대산 전나무숲이 잔물결, 여기서 잔물결은 왜 나왔어요? 위에서 파도처럼 머물렀다 흘러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파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잔물결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오대산 전나무숲이 꽃살문에 잔물결로 일렁인다. 이 꽃살문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 아니에요? 참 한글이 위대함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야 진짜 너무 서정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야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 이런 감탄이 나와요. 여러분도 이런 문장, 이런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탄을 줄 수 있는 문장. 그냥 흔해 빠진 그런 문장들 말고요. 그 다음에 엄마 잃어버린 뒤꿈치가 제일 수다스럽던데 여기 엄마 잃어버린 뒤꿈치 이 아까 엄마는 여기서 옥분 엄마죠. 그러니까 옥분 엄마를 잃어버린 뒤꿈치니까 막내 아들의 뒤꿈치겠죠. 그 뒤꿈치가 제일 수다스럽다던데 허방 어디딘 옥분 엄마 막내 아들은 얼음장 밑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쫓아갈 때 어때요? 발로 쫓아가죠. 물론 입으로 소리도 내면서 쫓아갑니다. 합니다만 이 발이 가장 수다스럽다라고 표현하죠. 왜? 어린아이는 엄마를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가 수다스럽더라고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면서 허방 어디딘 옥분 엄마 막내 아들은 얼음장 밑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옥분 엄마 막내 아들이 허방을 헛디뎠는데 허방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막내 아들이 저수지에 잠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허방은 저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딱딱한 땅바닥으로 착각해서 거기를 걸어가다가 허방을 잘못 발 뒤꿈치로 디디면서 이 막내 아들은 저수지에 잠겨서 거기서 수장이 되면서 그 저수지 얼음장 밑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분 엄마는 이 막내 아들을 저수지에 빠져 죽은 대로 시체도 못 건졌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꽃살문에서 하산하는 옥분 엄마 등은 오래된 무덤. 이제 옥분 엄마가 절에서 하산하는데 그 옥분 엄마 등을 보고 화자는 뭐라고 비유해요? 오래된 무덤이라고 비유하죠. 왜? 옥분 엄마는 막내 아들이 죽은 이후로 살아도 죽은 사람이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무덤. 근데 아까 옥분 엄마의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졌죠? 왜? 업보를 천근을 매달았으니까. 그럼 어깨가 기울면 어때요? 등이 굽죠? 등이 굽으니까 이 굽은 건 뭐처럼 생겼어요? 무덤처럼. 그 다음에 108배에 졸아붙은 그녀의 뒤꿈치가 독경하는 처마 끝 내 뒤꿈치와 부딪힌다. 옥분 엄마가 108배를 하면서 졸아붙은 거예요. 그녀의 뒤꿈치가. 사실 온몸이 졸아붙었겠죠. 근데 독경하는 처마 끝 내 뒤꿈치와 부딪힌다. 아까 적경하는 처마 끝 내. 그럼 나는 독경하는 처마 끝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처마 끝 내 뒤꿈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처마 끝에 달려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처마 끝에 달려있는 탁설 풍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마 끝에서 나는 방울을 계속 치죠. 왜? 내가 탁설 풍경이니까. 근데 나는 이 방울을 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불경을 스스로 혼자서 계속 독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불경을 외지만
탁설, 풍경은 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 중생들의 번뇌를 깨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이 불경을 스스로 독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뒤꿈치와 부딪힌다. 옥분 엄마와 내 뒤꿈치가 서로 부딪힌다. 서로 교감을 하는 거죠. 옥분 엄마와 이 탁설 풍경이 서로 이렇게 심정적으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감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악수는 너무 식상하고 여기서는 뒤꿈치가 서로 교감한다.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지 않고 뒤꿈치라고 새로운 신체 부위를 통해서 교감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설해목 바치던 귀 밝은 눈이 헛기침한다. 설해목은 눈이 많이 쌓인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뒤꿈치가 서로 부딪히니까 어때요?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귀 밝은 눈, 여기서 눈은 왜 나와요? 설해목이 나오니까. 그래서 귀가 밝은 눈, 여기서의 눈은 뭐예요? 이 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가 귀가 밝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눈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 밝은 눈이 헛기침을 한다. 이것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헛기침은 인기척을 내거나 목청을 가다듬게 해서 일부러 내는 기침을 말하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옥분 엄마하고 지금 탁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옥분 엄마가 이제 이 108배를 마치고 이제 하산을 해요. 아까 하산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산을 해요. 그런데 몸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계속 끌고 다녀요. 왜? 너무 걷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 뒤꿈치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이때 풍경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경이 울리는 소리와 이 옥분 엄마가 발 뒤꿈치로 걸어가는 소리가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죠. 두 개가 소리가 동시에 울리니까.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마침 설해목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설해목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볼 때 어때요? 그 설해목에서 눈이 쏟아져 내리면서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설해목이 이 눈이 쏟아지면서 나는 소리, 그거를 헛기침을 한다라고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분 엄마의 그 발 뒤꿈치를 끌고 가는 그 소리가 날 때 때마침 탁설의 풍경이 울리고 때마침 그 주변에 있던 그 나무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그 나무가 이 풍경을 보고 눈이 많이 쌓였는데 그 눈이 흘러내리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헛기침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해목도 어깨에 눈을 가장 많이 매달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매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해목도 옥분 엄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랑 시인의 탁설이라는 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시는 이 정도로 써야 됩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수준 높은 예술성이 담보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의 수준과는 또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 시를 쓴 김정랑 시인이 11월 초에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랑 시인이 그 올해 초에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수업을 못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 이제 재작년 이제 제 수업 제 1기 때부터 이제 계속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시랑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시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 이제 김정랑 시인이 별세한 걸 보고 제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내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지금 시를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제 목숨을 바쳐서 시를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논문을 쓴다든지 뭐 강의 준비한다든지 그거를 핑계로 정작 제가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뭐 사업한다고 아니면 애 키운다고 아니면 뭐 돈 번다고 아니면 뭐 직장 다닌다고 아니면 뭐 해외여행 다닌다고 시를 조금 나태하게 쓰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남긴 작품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사람들한테 기억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의 불멸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작품이 한 작품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땅의 부귀 영화는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남긴 작품은 예술로 남아서 영원히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회자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 죽음을 앞둔 그 1년, 2년 전에 이렇게 시에 매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라고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생이 1년, 2년 남았는데 시에 정말 매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좌절시키거나 낙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제 자신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새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제가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김정랑 선생님이 그래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시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고 가셨고, 제가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드려서 그걸로 좀 위로하고 있고요. 하늘나라에서도 뭐 좋은 시인이 되셨겠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